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날이 또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중복, 어제가 초복이었나요? 중복이었나요? 복날 되면 날이 굉장히 더워요. 저는 하루 전날 그저께 밤에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복날 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9월 달에 보니까 추석이 이번에는 좀 빨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서도 8월 달에 처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네, 뉴스가 6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한 36분, 7분, 웬만하면 3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계속 36분, 7분, 어떨 때는 거의 뭐 40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진도를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기름값이 무서워서 자가용을 안 탔다. 예,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보는 분명히 업종이 있지만 반대로 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주식의 매력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 항상 보면 음량이 있잖아요. 그죠? 음량.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어 뭐 격언, 속담 뭐 이런 것 중에 Look on the bright side라고 항상 bright side, 밝은 면을 보라는 거죠. 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대해서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었나요? 심리학과?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프레임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look on the bright side.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할 때도 보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딱 하나 굉장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좀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좀 타고난 그 성격 탓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낙천적이긴 한데 그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이제 뭐 사춘기 때는 세상을 굉장히 삐딱하게 봤었어요. 너무 삐딱하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을 하게 됐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도 한참 부정을 하다가 그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왜 했는 줄 알겠더라고요. 세상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과연 박세익이라는 사람이 존재는 하는 건가? 진짜 그런 고민까지 이제 하게 됐었는데 이런저런 끝에 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결론이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인생에서는 예전에 그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분이 있다 했잖아요. 그 형님이 저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한창 사춘기 시절에 그 칭찬을 들으면서 다시 제가 그 형님 앞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저번에 제가 겸손하고 당당하게라고 저희 형님의 은사 분이신 유필화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책에 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겸손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 중에 저는 항상 제가 우리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굴 만나다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을 항상 봅니다. 그 장점을 보니까 누굴 만나도 저 사람은 나보다는 이런 점이 낫구나라고 하면서 만나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겠습니까?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겸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부분인데, 당당하게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얻어야지, 그 마음보다 또 누굴 만나든지 저는 뭐 저보다 뭐 훨씬 돈이 뭐 50배, 100배 더 많은 분, 그런 분들 만나도 저는 저분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기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나왔나 모르겠네요. Look on the bright side 요 얘기하다가 그랬는데요. 기름값이 무서워서 자가용을 안 탔더니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수혜를 보는 업종은 상반기에 손해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손해율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사들이 내가 낸 돈에서 보험금을 또 찾아가는 그 비율을 이제 손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11개 손보사 평균 2%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상반기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건 대단하네요.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자가 운전자가 줄며 자연스럽게 교통사고가 감소한 영역이다. 당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급증하고 손해율도 올라간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라고 하고요. 11개 보험사의 상반기 평균 손해율이 80.7%로 와, 많이 떨어졌네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2%포인트 떨어졌고요.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MG 손해보험이, MG가 이제 옛날에 새마을금고잖아요. MG 손해보험이 99%로 가장 높았고, MG 손해보험은 왜 이렇게 높죠? 한화 손해보험이 73.7%로 가장 낮았습니다. 메리츠화재, KB손보, 삼성화재, DB손보, 롯데손보, 현대상 등도 70%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통상 업계에서는 손해율 82에서 83%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손해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유가 급등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감소 때문이라고 하고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실제 고속도로 통행량을 보면 지난 4월 25만 7,110대에서 5월 가정의 달 특수로 27만 5,132대로 늘었다가 지난달에는 다시 25만 5,978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신찬옥 기자님이시고, 네, 항상 음량이 있다. 네, 늘 음이 있으면 항상 양이 있고, 그 양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 신기록, 정유, 빅4, 우리가 달러벌이 효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정유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막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예.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의 빅4가 올 상반기에 280억 달러 규모의 석유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고요. 정유업계가 무역수지 개선을 비롯해서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에 수출이 97.6%가 늘었는데요. 대한석유협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 4사의 석유 제품 수출액이 거의 280억 달러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6조 6천억을 수출했네요. 지난해 상반기보다 97.6% 늘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뒷박질하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간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 석유 제품 수출 단가는 배럴당 126.6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가 72.2달러와 비교해서 75.3%나 급등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글로벌 석유 제품 수요가 올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정유 업체들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해서 설비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실적을 불렸다. 올 상반기 수출 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12.8% 증가를 했고요. 제품별로 보면 이제 경유 수출액이 125억 6,2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106.2%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은 105.3% 그리고 171.3% 증가했네요. 항공유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요. 46억 8,800만 달러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프타는 12억 4,200만 달러로 33.6% 늘었다. 특히 항공유 수출이 급증한 것은 미국에서 수요가 늘어난 것과 맞물린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미국의 올 상반기 공항 이용액 계획은 3억 5,695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5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미국 인구만큼 이용을 했네요. 수출국별 비중은 호주가 16.2%로 가장 크고요. 싱가포르의 12.2%, 미국의 9.3%, 필리핀 9%, 중국 8.6% 순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수출 채산성도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정유업체들은 석유 제품 수출 단가에서 원유 도입 단가를 뺀 제품 판매 이익, 거기 뭐 제품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판매 이익이 배럴당 24.8달러였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8.6달러보다 16.2달러 늘었네요. 이러니까 떼돈 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통상 점유 업체는 해외에서 원유를 들어온 뒤 정제해서 항공유와 휘발유, 경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을 하고요. 먼저 원유를 가져와서 이제 납사라고도 하는데 이 나프타를 생산하고 이 생산한 제품 상당량은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 항공사, 석유화학 업체 등에다가 팔고요. 직영 주유소를 통해서 기름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석유 업체들의 수출액은 원유 도입액이 460억 달러의 61%에 달했다. 우리 국내에도 써야 되니까 야, 전체 원유 도입액이 상반기에 46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정도 산 거죠. 60조 중에서 또 그 중에 60%를 수출을 또 했네요. 수출로 원유 도입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등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수입해서 이런 정유회사들이 우리도 수출 기업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를 우리가 내수에 소비하고 얼마를 또 수출하는지 몰랐었는데 이 정도 61% 정도로 수출로 또 팝니다. 올 상반기 석유 제품은 주요 수출 품목에서도 반도체에 이어서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얼마냐면요. 상반기에 690억 2천만 달러를 팔았었네요. 반도체가 690억 달러니까요. 7, 7, 3, 21 하면 거의 90조를 반도체가 팔았죠. 반도체가 그 정도 팔았는데 이렇게 많이 석유 제품을 팔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에는 6위에 머물렀었는데 그때는 유가가 뭐 워낙 낮았으니까요. 지금 2등까지 올랐고요. 국내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물량 일부를 수출 물량으로 돌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횡재세 도입 등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정유업체들은 국내 기름값의 마진을 거의 얹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제품값을 더 높게 쳐주는 해에다가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유사들 내부에 나온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유업체들이 국내 경유 휘발유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수급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수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정제 마진도 하락하는 등 하반기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인데요. 유럽도 변신에 빨라진 스틱이 정말 오늘 계속 기름으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칼 스텔라라고 하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보면요. 제가 좀 놀라웠던 부분이 이 차트를 보세요. 2016년 현대 자동차 자동 수동 변속기 비율인데요. 조금 옛날 자료긴 한데 한국에서 이제 뭐 수동 한국에서 예전에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도 이제 수동 스틱 많이 쓰셨는데 요즘 택시 타봐도 스틱 쓰시는 분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동 그 변속기가 팔리는 게 98.8%, 미국에도 98.6%, 수동은 1.2%, 1.4%밖에 안 팔리는데 유럽이 19.4%가 자동이고요. 수동이 80.6%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수동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그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골목길에다가 비싼 기름값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81% 쓰고 전기차 출현 후에 자동 기어로 지금 이제 역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인들은 왜 스틱을 선호할까요? 라고 돼 있으면서 일단 지형적 특징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처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이 많은 지형에서 빠르게 가속하는 데에는 스틱이 유리하고요. 또 유럽은 미국보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는 다 기름값이 다 비싸겠죠. 선진국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때 연비를 중요하게 따지는데 스틱은 자동 변속기보다 기름을 10에서 15%덜 먹는다고 합니다. 미국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문화 차이를 또 지목을 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운전자가 많은데 반면 유럽인은 운전대를 잡으면 좀처럼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게 스틱이 많이 팔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도 이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1월에서 9월, 2020년 1월에서 9월 달에 영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스틱 비율은 46%에 그쳤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57%였고요. 2019년도에 51%로 줄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자동 변속기에 역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결국 지난달에 스틱 생산을 줄이겠다고 했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스틱의 신규 개발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고 폭스바겐은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자동 변속기만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틱의 위상이 예전같이 않다고 하는데 이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전동화 차량에서는 스틱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자동차 분석업체 자토 다이내믹스의 펠리페 무노즈가 완성차 업체의 탈스틱 전략은 빠르게 번질 것이다 라고 하고요. 돌돌이 창문이 전동식 창문으로 바뀐 것처럼 스틱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돌돌이 창문. 요즘 아마 뭐 20, 30대 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가 있죠. 예. 차문을 올릴 때 자동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올리는 돌돌이 창문. 그리고 스틱은 민감하게 조작하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기도 한답니다. 가다쓰다를 반복하는 도로에서 특히 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인간의 손으로 조작하는 뭔가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픕니다. 라고 이용상 기자님이 쓰셨습니다. 러시아 가스 공급 축소, 또 에너지 위협, EU 소비 15% 감축 맞불. 최근에 이제 다시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요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서방의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반발로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열흘간 끊었다가
기존의 40%만 공급을 재개한 러시아가 나흘 만에 현재의 공급량을 또 절반으로 줄이면서 20%만 공급하는 거죠. 러시아의 노골적인 에너지 무기화 위협에 하루 뒤에 유럽연합 또한 에너지 소비 15% 감축으로 맞섰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간 천연가스 소비를 15% 감축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EU의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스 사용량의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월세 계약자라도 최소 6개월간은 계약 해지를 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5일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모스크바 시간 기준으로 27일 오전 7시부터 포르토바야가 앞 기지의 1일 운송량을 현 6,700만 평방미터에서 3,300만 평방미터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지는 독일을 통해서 유럽 각국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는 노르드 스트림 1 가스관과 이어져 있고요. 3,300평방미터는 이 가스관 전체 용량의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가 11일부터 20일까지 시설 보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스관을 잠갔었죠. 21일 기존의 40%만 공급했다가 또 이제 절반을 줄이겠다고 한 건데, 이 노르드 스트림을 관리하는 독일 지멘스는 캐나다에서 제조한 가스관 터빈 엔진의 유지 보수를 캐나다 기업에 맡겼었는데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캐나다 정부가 엔진 반환을 미루자 발끈한 러시아 또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무기화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진 독일의 요청으로 캐나다가 반환을 약속을 했지만 재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러시아 또한 가스 공급 중단 및 축소를 거듭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유럽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이 전일 대비 12% 오른 메가와트시당 197유로에 거래가 됐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역시 미국이 상반기에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미국산 LNG 수입을 대거 늘린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쟁의 여파로 가장 또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죠. 그 셰일 오일을 생산하면서 시추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거의 다 그냥 불태워서 그냥 그 우리가 보면 그 해양 플랜트도 그렇고 그 해양 시추선도 그렇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거 기름이 나는 시추 현장에 보면 막 불이 타고 있잖아요. 불이 타고 있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스를 갖다가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팔아먹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미국도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여기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나옵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핀란드가 94%네요. 가스 공급량 중에서 러시아산 비죠. 러시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가스 아마 여기도 파이프라인 통해서 아마 받겠죠. 94%를 의존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라트비아가 93%, 불가리아가 77%, 그리고 폴란드도 40%, 독일이 49%, 이탈리아가 46% 이렇게 높은데 네덜란드는 11%고요. 프랑스가 24%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이선엽 부장님 만났을 때 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프랑스가 조금 독일보다는 다급하지 않는 이유가 프랑스는 원전이 많다고 합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가스 위협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사 두 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유럽은 이제 열받을수록 주가가 올라. 미국 천연가스주 한 달 새 60% 급등.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주식 시장이 IQ가 2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주식 시장에 막 반영이 됩니다. 에너지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러시아가 공급 또 줄여서 유럽을 압박을 하니까 천연가스 선물이 한 달 새 30% 급등을 했고요. 에너지난이 겨울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죠. 경기 침체 우려에 유가는 하락세인데 4분기에 $70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엑슨모빌 등 그 유가 관련주, 원유 관련주 주식은 최근에 빠지고 있는데 오른쪽 표가 나오네요. 최근 한 달간 천연가스 원유 관련 주가 등락률인데 천연가스 관련주 UNL, UNG, 뭐 보일, 가즈 뭐 이런 부분 보시면 23%, 34%, 60% 이렇게 다 올랐고요. 반면에 이 원유 관련주는 USO, USL, 엑슨모빌,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이오지 리소스 뭐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쉐브론만 소폭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 왼쪽에 그 같은 그래프를 보시면 6월 27일 전후로 가스 가격이 $6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가 지금 $8 이상으로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그리고 유가는 거의 120불 갔다가 지금은 95불 전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천연산가스 관련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있는데 미국 12개월 천연가스 펀드가 UNL이네요. 이 ETF가 23.3% 올랐고 다음 달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미국 천연가스 펀드 UNG는 34.37%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천연가스 이게 보일이네요. 한 달간 무려 60.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 3배짜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60% 올랐다고 하지만 최근에 가스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을 때 큰 폭으로 아마 빠졌을 거예요. 이거는 프로셰어스 울트라는 이제 두 배짜리네요. 반대로 원유 가격은 하락세를 하면서 이렇게 뭐 빠졌다 그런 얘기가 쭉 적혀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의 이제 원인이 최근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 뭐 40도가 넘어가고 그런 기사 보셨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이제 폭염 때문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냉난방에 많이 활용이 된다. 겨울철 한파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8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석유는 화학산업 등에서 중간재로 활용하거나 공장과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까닭에 경기 침체 영향이 가격에 더 많이 반영되면서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방금 좀 전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고요. 러시아 가스프롬이 아까 고장을 핑계로 27일부터 또 노드스트림 1을 통해서 천연가스 비중을 또 공급을 20%로 감축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 조사기관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블라디미르 페트로브 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올해 겨울 유럽은 천연가스 부족으로 정부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료는 이보다 일찍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족 현상이 미국 천연가스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업종에서 원유보다 천연가스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21일 기준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 최근 5년 평균치보다 12% 적었다. 이에 대해 천연가스 대체재로 사용했던 석탄이 부족한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요. 2010년 이후 미국 석탄 발전소 중 3분의 1가량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석탄 가격도 지난해보다 약 3배가량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제가 돌아갈 때 항상 이 대체재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유가가 또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하다가 그 우리나라에 이제 OCI라고 있잖아요. 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태양광 업체. 이 폴리실리콘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3년 전인가 2년 전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4달러 근처까지인가 빠졌었던가. 근데 지금 뭐 20 몇 달러 하고 있는 게 그 대체재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대체 에너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기사가 가만히 보니까요. 단 유가 하락이 도드라져도 석유 기업들은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다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데빈 맥더머트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석유 기업들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매우 많아서 배당금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사를 누가 썼나 해봤더니 이종화 기자, 앤드루 기자가 쓴 기사네요. 네, 우리 앤드루 기자 보면 기사를 되게 세밀하게 그리고 이 스토리 연결이 되게 좋아요. 보면 시비가 엇갈린다라고 하면서 음과 양을 또 다 터치를 해주고 있고요. 예, 여기에 또 전문가들의 전망이 어떻는지까지 그렇게 아주 좋은 기사를 매번 월과 월부에서 써주시고 계십니다. 앤드류 기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벌써 또 시간이 33분이 갔네요. 매경 기사고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내년 중반 금리 인하할 거. 오늘 밤에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FOMC 회의에서 드디어 또 75bp 금리 인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랑 비슷한 이제 전망이 얘기가 나와요. 내년 중반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네 보니까 FOMC 지금 정례 회의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그때 1994년 뭐 11월인가 이후 처음으로 이제 75bp를 지난달에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왜냐하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예측하며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후퇴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기 침체가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한 망상이다라고 했죠. 예, 영어 표현으로도 뭐라고 하신 거 제가 delusional인가 뭐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주식을 최근에 하신 분들은 와 뉴욕대의 교수님이 그것도 2008년 세계 위기를 금융위기를 예측한 이런 분이 지금 이런 전망을 한다니까 되게 겁나시잖아요.
근데 이 루비니 교수님은 별명처럼 닥터둠이라는 별명처럼 항상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늘 얘기를 하셔서 2008년도에를 금융 위기를 와 맞췄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루비니 교수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주식 바닥에서 거의 30년 있다 보니까 늘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이 2008년도 그렇고 뭐 2020년 코로나 위기 이런 부분이 그 늘 빠진다라고 하고 있다 보면 결국엔 이제 맞긴 맞는데 와 맞춘 거예요. 네, 맞췄는데 늘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시장이 회복할 때도 더블 딥이 온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크게 빠진다라고 더블 딥이 온다라고 2009년, 10년, 11년 계속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리세션 얘기가 나오면 항상 단골 인터뷰를 하십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과거 침체와 달리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어난 공급망 혼란과 역사적으로 높은 부채 비중 부담이 가중됐다고 하면서 1970년대나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옛날 루비니 교수 해가지고 한번 옛날 기사 한번 쭉 찾아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너무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경제 기사를 접하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표가 하나 나오죠. 최근에 반등한 미국 S&P 500 지수와 바로 옆에 한 달 새 급락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3.483 거의 3.5를 찍었을 때가 2022년 6월 14일인데 지금 보시면 6월 16일 날 S&P 500이 3,666을 거의 바닥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6월 14일 이후로 지금 7월 22일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2.78까지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S&P 500은 3666에서 지금 3966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300포인트가 올랐네, 그죠? 예. 그러면 이 왜 올랐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투자 설명회, 삼성증권에서 한 투자 설명회, 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금리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계속 이제 FMC 회의에서는 지난달에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뭐 3.25에서 3.5까지 올라갈 거고, 다음 9월 달에도 뭐 50bp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3.2에서 3.5를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 최상무가 계속 체크해주는, 브레이크 이븐 인덱스 BEI 이런 것도 보면 실제로 지금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금리가 꺾이면 모든 투자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네, 그 부분을 상류 CBTV 바로 앞전에 삼성증권에서 지난주에 했던 걸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확인해 보시면 왜 이 금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빠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요일 주중 가장 변곡점을 지나는 날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